조던 김장섭 작가님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거 얼굴 못 보여드려서 좀 한이네요. 잘생겼는데. 해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보시면 깜짝 놀래요.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전업 투자로 이제 주식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서울에 사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한 2018년도 그때까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는 한 2005년도 정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전업 투자를 그 이후로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투자는 좀 했습니다. 예. 예, 그랬었는데 한 2018년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 주식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좀 오래 투자를 했고, 책을 낸 게 이제 보니까 한 13권쯤 됐더라고요. 제가 투자 경력은 꽤 오래됐고요. 부동산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였었는데, 부동산을 이제는 접고 미국 주식이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주식 전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서 이제 전문가 소리 듣는 그런 분들보다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2018년에 딱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하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을 할 때는 지금 1가구 1주택으로 한 주택만 해라라는 게 지금 현재 솔루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갭 투자. 네. 그래서 예전에는 재개발 쪽을 했었고요. 네. 그때는 뭐 이렇게 사가지고 재개발 사서 단타로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남들 다 할 때 저는 이제 지방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투자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100채 가까이도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빌라들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이제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싸지는 것들을 이제 보고, 오히려 그때는 막 이제 천안이라든가 이런 쪽의 아파트가 일산의 아파트보다 훨씬 비쌀 때가 있었거든요. 네. 예, 갑자기 이게 불균형이 되면서. 그래서 그때 뭐 일산이라든가 수도권 쪽 아파트도 사고 그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상가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뭐 현재는 이제 서울 쪽에 제가 한 2016년도에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의 미래 뭐 이런 책들 이제 쭉 내면서, 그때 이제 2호선 역세권에 있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이런 빌라도 조금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바꾼 게, 투자를 하면서 세입자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죠. 내가 이제 세입자들한테 돈을 받는데, 월세를 받는데, 월세가 나오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상가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내 상가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대리점이 들어왔다, 서비스 센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돈이 밀릴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빌라 사는 개인은 돈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정적이냐 라고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가 투자도 해봤는데, 상가 투자도 되게 시류 같은 걸 많이 타고, 그리고 이제 상권이 죽고 나고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거기다가 월세를 받는다 라고 치면, 그럼 삼성전자는 돈 밀릴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 돈 밀리면 바로 그 법인 통장에다 가압류 걸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옛날에 명도할 때 그랬거든요. 어떤 뭐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뭐 이사비 달라고. 네. 법인인데. 네. 그래가지고 내가 법인통장에다 가압류 건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법무사가 나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그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안정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거보다는 세계 1등 주식. 현재는 이제 얼마 전까지 애플이 1등이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됐는데, 네. 걔네들한테 내가 월세 받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배당을 주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올라가니까 변동성이 있는 게 좀 가장 흠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변동성이 있으면서 거래가 잘 되는 거. 왜냐하면 제가 2012년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항상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전업 투자가 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면 뭐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월 얼마를 받고 그래야지 생활이 되는데, 이거는 월세 세팅이 안 돼 있으면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빙하기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가까이도 되는데, 2008년서부터 2016년까지 계속 빙하기였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때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지방 쪽에 월세를 많이 안 깔아놨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저기 강동구 쪽에 재건축 아파트 뭐 그것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둔천주공이라든가 이런 애들. 근데 그거 사가지고 망한 사람 있어요. 한 40억인가 50억인가 있었는데, 강동구에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한 3채 사고, 철산동에 한 10채 산 거예요. 그래 망했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니 그 돈 갖고만 있었어도 아니면은 그걸 진짜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만 했어도 돈 벌었을 텐데
그걸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대출 이빠이 뽑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세팅해가지고 이제 버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이자만 해더라도 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막 싼 값에 팔고 결국은 2016년 이전에 다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이 거의 반의 반토막 그렇게 나가지고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상태에서 뭔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깔아놓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요즘에 이제 법이 이 사기죄 같은 게 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최대 형량이 한 15년 이렇게 됐는데 네. 전세 사기범. 그러니까 예전엔 전세 사기범이라고 안 그랬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졌다가 올라올 때 부동산이 확 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졌다가 대신에 이제 전세금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뭐 법인 만들어가지고 100채씩 사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사기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그게 징역 15년이 최고인데 그 법정 형량 높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팔아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 떨어질 때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마련하면 그거 갖고 생활비 쓰고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팔리지도 않는 이제 부동산 갖고 있다가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오면 오히려 이제 역전세난 나고 그다음에 대출은 원금 상환 들어오고 뭐 이러면은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로 따지면 부동산보다는 이 주식이 난 거고 그리고 그런 변동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오늘 말할 리밸런시 요런 거고 그것만 잘 아시면 크게 망할 일은 없다. 세입자의 관리도 직접 해보시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국 주식 쪽으로.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세입자하고 이제 말 섞는 게 싫어요. 예. 약간 비슷한 성이. 말을 섞으면 그러니까 뭘 일단은 전화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왜 스트레스 받냐면 안 좋은 부동산 물건을 샀으니까 이제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 부동산을 샀으면 세입자가 전화가 안 와요. 네. 왜냐하면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거든. 네. 전화하면 빨리 방 빼라고 내가 전세금 올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도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지방에 어떻게 보면 약간 쓰레기 같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샀다. 수시로 전화 와요. 아니면 내 옆에 신축 빌라로 갈 거야?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막 뭐 도배도 해주고 뭐 장판도 해주고 뭐 보면 중국 사람도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조선족도 놓고.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할 때 저는 이제 좀 앞으로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 트렌드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진짜 깔끔하게 투자를 하실 거면 미국 주식이 낫고 나중에 은퇴 이후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여전히 분위기 이런 상황이고 거래량은 올라왔다고는 하나 뭐 여전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요즘 서울 집값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어렵죠. 그리고 원래 총선 이후로 뭔가 좀 터질 것 같았는데 그 정부에서 좀 막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파이낸싱이 이제 터진다. 뭐 태형건설 사태서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이 지금 너무 이제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지 한국도 내리는데 연준이 지금 뭐 12월까지도 못 내린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화만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금리는 이제 내릴 수도 없고 좀 약한 고리에서부터 터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는 한번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같은 경우는 지금 1가구 1주택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주택으로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정부는 아니지만 지금 국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다주택자한테는 계속해서 압박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은 뭐 2주택자 75% 양도세 때리고 3주택자는 이제 82.5%를 때렸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다주택자로 가서는 이제 돈을 못 버는 시대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라고 했을 때는 딱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지금 지방 가가지고 많은 아파트 사시거나 뭐 이러시면 나중에 이제 전세 사기범 돼가지고 감옥에 철컹철컹 가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1가구 1주택을 하시는 게 제일 낫고 제가 이제 말하는 이제 투자 방식은 아시는 분들을 있긴 하겠지만 좀 경매로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제 거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이제 강남이면 더 좋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인데 10억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리고선 여기는 20억인데 10억까지 떨어졌는데 전세금 같은 경우는 한 15억인데 한 8억이나 7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의 약간 모델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20억에 샀던 사람은 전세금을 태워줘야 될 테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역전세난이 나면서 내가 일시적으로 돈이 막히면 그 사람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대출이 어느 정도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힘들어요.
예. 근데 뭐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를 봐라, 뭐를 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걸 보고 뭐 나는 나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경매로 90% 대출이 나오는 시점을 봐라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요. 경매로 90%까지 나오는 시점이 언젠가는 된다. 근데 시중은행은 한 70%, 60%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감정가 자체가 20억인데 한 15억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매매 가격은 10억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한 두 번 정도 떨어졌어도 한 10억 정도 이제 현재 시대대로 받는 거예요. 경매는 무조건 시대대로 받는 거지 싸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 알아보시고 시대대로 받으시고 대신에 전세금 같은 경우는 한 7억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테니까 전세를 놓으면 이제 들어가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없는 선민인데 내 3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전세는 놓지는 못하고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15억인데 80%까지 떨어져가지고 10억이 됐다. 그러면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뭐 80%이 정도까지는 해줘요. 아니면 뭐 시세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이제 허용되는 지방에 있는 뭐 이제 수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잘 이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법원 같은 데 가셔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게 명함 나눠주시는 이제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분들한테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보고 90%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억인데 9억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9억까지 받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억 정도까지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뭐 9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월세는 9억에 대한 이자로 상계가 안 될 겁니다. 예, 이자가 더 클 테니까 대신에 이제 그 돈을 이제 물어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부동산의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와요. 그때는 이제 매매가 자체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한 15억까지 떴던 거니까 지금 한 7, 8억이라 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올라가는 시대대로 해가지고 한 2년 정도만 참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어떻게 해서든 메꾸면 그러면은 한 1억이나 2억이 생긴단 말이에요. 7억인데 이제 8억이나 9억이 돼가지고 이제 전세 입자를 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돈을 더 받거나 어차피 그 사람도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테니까 그럼 그 돈 갖고 다시 이제 이자를 또 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전세를 아예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억이 됐다 그럼 1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종잣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돈이 안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1가구 다주택이 아무리 세금을 때려도 1가구 1주택한테는 어차피 9억까지는 면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시기에 내가 팔 수 있어요. 무조건 기다리다가 전세 놓고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뭐 2021년 같은 그런 아주 상승장 꼭대기까지 왔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아무도 못 팝니다. 왜냐하면 2주택자, 3주택자는 양도세가 75%, 82.5%가 되니까 못 팔죠. 예. 그러니까 나는 1가구 1주택으로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양도 차익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의 무피로 들어가서 그래서 뭐 몇 억을 남겨놓고 팔았으니까 만약에 20억인데 20억까지 올랐는데 한 10억 정도 내가 팔았다. 그럼 한 8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억에 샀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내가 이자 낸 것도 있고 취득세 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다 이제 양도세 구간 안에서 나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게 1가구 1주택에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그 한 가지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안 좋은 장에서 그렇게 대출 이자를 물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전세금이 올라오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그 돈 받아서 그 돈까지 같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면서. 앞으로 더 시장이 안 좋아질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안 좋아지지 않으면 안 사면 되죠.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좋아지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그런 장이 왔었고 네. 예, 그리고 안 좋아지면 안 사면 되는 거고 2012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지금 아직 멀었죠. 예. 원래는 2008년도에 그렇게 터지고선 엄청 안 좋았거든요. 네. 음아파트도 보면은 14억 하다가 2009년도에 최저가를 찍은 게 한 8억 2천인가까지 찍었어요. 거의 한 6억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때도 2021년도도 그때 일시적으로 막 빠졌잖아요. 한 30% 정도가. 그때 한번 기회가 온 건데 그때는 대출을 다 풀어놨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가 왔어도 기회를 못 잡은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러면은 깔끔합니다. 왜냐면 뭐 세입자한테 전화 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자만 더 물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인구의 세월을 내가 이제 돈을 내가면서 기다리는데 그게 또 한 전세금이 1억만 올라줘도 예, 이자 정도는 이제 뭐 몇천 안에서 이제 갚으면 되니까 네.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도 그 정도는 투자한다, 뭐 사업한다 셈 치고 그렇게 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또 뭐 법인 세워가지고 막 수십 채 사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사기치고 감옥 들어가지 마시고 네. 예, 그렇게 그냥 개인으로 개인 양도세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제일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매에서 90% 대출이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뭐 보증금 한 1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야지 내가 이제 90% 해가지고 그게 뭐 저기 뭐 송파 같은 데도 보면 아산병원인데 어디죠? 하여튼 그런 풍납동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싼 아파트들도 많아요. 보면은 10억 이하짜리도 예, 이제 강남인데 약간 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네. 뭐 하여튼 그런 약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재건축 조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꼭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끝까지 기다리면 힘듭니다. 그 아파트 사람들도 지금 막 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이제 나이도 들고 뭐 재건축 얘기한 지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대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난데 그런 게 그렇게 90% 대출 나오는 그런 상품을 이용해서 내가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이자만 내면서 좀 버티기를 하다가 나중에 양도세 거의 없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고 뭐 그거 보면서 거래량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 저기 뭐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 가가지고 개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에도 지방에 깔아놓은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힘드신 거지. 저도 예전에 그거 다 겪어봤습니다. 겨우겨우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지방 소멸로 가는데 네. 이게 양극화가 될 거거든요. 네.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네. 지방 쪽은 많이 이제 안 올라오면서 거기서 이제 지방은 되게 컴팩트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전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도 줄어들고 인구가 줄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냐면 이제 서울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서비스업 위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가 지방이 많잖아요. 근데 공장이 지방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외로 지금 다 떠나고 있고 그래서 지방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많이 찾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로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배달만 뛰어도 서울에서는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계속해서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지금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갭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기면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시면 이제 고생하시는 거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기회가 좋아서 2016년도에 거의 다 팔고 거의 상가는 거의 저는 이제 손도 안 냅니다. 상가는 절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가는 이제 상권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유행 따라서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상가를 팔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미국의 배당주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나은데 배당주도 저는 이제 추천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주식은 이따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뭐 집을 꼭 마련할 필요가 있나요? 월세 살면 되죠. 아 월세 살아도 됩니까? 그럼요. 아니, 불편하지 않을까요? 막 이사 가라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딴 데 가서 월세 살면 되는 거지. 거주의 만족도 그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이 없으면 내가 이제 집을 이제 다 마련했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에 샀는데 집값이 뭐 거의 2억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다마신도시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집을 갚았는데 다 갚았어요. 근데 10억짜리가 2억이 돼버린 거예요. 8억이 날라갔는데 8억은 자기가 돈을 다 갚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는데 집값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 사시고 약간 나이 드시잖아요. 그럼 해외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요? 해외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들죠. 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그거 먼저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그 또 주식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게 나오는 거라.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 되게 힘든데 해외에서 살면 굉장히 쉬운 게 한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동남아 이런 나라들을 좀 이제 많이 서치를 하면서 이제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떠나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거기서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50 정도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도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거기에 있는 베트남 여자들하고 이제 국제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여자들이 원하는 게 한 100만 원 이 정도를 원해요. 100만 원에서 뭐 200 사이.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아주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한국은 3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인 거고 거기는 한 30만 원 정도가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를 원하는 여자는 3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평균이다 보니까 한국 여자들이 나는 1000만 원 이하하고 결혼 안 해야 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걔네들이나 이제 한국 여자나 베트남 여자나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다. 근데 150 정도면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 자기가
24평 아파트를 살면서 150만 원 정도 안에서 한 50만 원 정도면 이제 월세면은 그 정도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도 이제 다 풀옵션 한 24평 정도 되고 약간 베트남 시내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그 정도 거리가 되고 세 끼를 다 사 먹는데요. 그래서 뭐 한식도 먹고 뭐 사 먹고 통신이라든가 핸드폰 같은 거 다 쓰고 한다 하더라도 150 정도는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베트남 이제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2억 정도를 이제 주식으로 굴리는데 한 200 정도는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 정도를 벌면 그 200을 갖고 쓰면 자기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28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45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한 30대 말쯤에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6년 정도를 베트남에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힘든다 이거죠. 왜 힘드냐? 자기가 한 2억 정도 갖고 한 200 정도는 버는데 그러니까 1등 주식이 중요한 게 200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근데 200 정도를 벌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400 정도를 버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뭐 200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죠. 한국에서 사는 게 300 갖고도 부족하죠. 그리고 애 낳고 뭐 교육시키고 그러면 그것도 훨씬 부족한데 한 200 정도를 벌면 베트남에서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낚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얘기로는 제가 이제 채널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베트남 여자들이 되게 생활력이 강하고 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익 나오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그 수익 나오는 채널에서 베트남 아내 보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카페 같은 걸 시켰는데 카페를 말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라 이러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집에서 살림 같은 거 하고 이런 거는 또 베트남 여자하고 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살림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여자가 이제 도와주고 그 여자 위주로 해서 자기 얼굴 안 나오더라고. 그 여자 위주로 찍으면 자기가 이제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한 200 정도를 벌면 베트남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은 200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힘든데 거기서는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그렇게 하려면 부동산 갖고 하려면 월세가 나와야 되는데 월세가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서 월세가 나온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200 정도를 벌려면 한 최소한 10개는 깔아놔야 됩니다. 이자 빼고 못 빼고 하면.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걔네들 한 10개 정도 되면 거의 매달 한 번씩 그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거 뭐 계약 갱신해야지. 그리고 또 그 정도 싼 거면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주식으로 한 200 정도를 벌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 돈 갖고 해외 나가서 관광도 하고 낚시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뭐 골프 치고 굉장히 호화롭게 생활을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해외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식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가도 안 되고 상가도 계속 상권 바뀌고 또 상가 망하고 그다음에 뭐 진짜 세입자 한번 나간다 그러면 뭐 저희 층에도 보니까 이제 계속 상가가 비는데 거기도 뭐 한 1년 2년 있다가 또 확 비고 한 1년 2년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미쳐요, 네. 진짜. 그러면은 그 상가 주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애플한테 월세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지금 현재는 세계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월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 투자하시는 게 해외 나가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가압류 걸면 된다니까. 그 통장에다. 예. 그러면 돈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배당이 나오고 뭐 배당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게 한 1년에 25% 정도가 되니까 1억이면 2,500만 원이고 2억이면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돈 갖고 충분히 생활하실 수가 있다. 그게 딱 주식밖에 없다. 연평균 25%면 진짜 파워풀하네요, 진짜. 네. 제가 주식 투자를 2018년도부터 했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한 번도 양도세가 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카페에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했던 이 모든 회원들은 다 뭐 그 정도 25%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10배가 올랐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 무려 2022년 같은 경우도 30%가 빠졌는데 그때도 양도세를 낼 정도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25% 정도는 충분히 번다. 그러면 이제 25%의 복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 정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1억이면 10억이 되고 10년 후가 되면 그리고 20년이면 이제 100억이 되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안 하면 세상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 쓸 일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뭐 세계 정세나 뭐 이런 것들 볼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 카페도 이제 글 써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샀다 팔았다도 거의 안 합니다. 2.5% 떨어질 때마다 이제 10%씩 파는 리밸런싱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한 달에 뭐 몇 건 할까 말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잡주식들 조금 하는 거 빼놓고는 그냥 1등 주식을 사고 파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복리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해외에서는 내가 이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왜 해외를 왜 알아보세요, 작가님? 저요? 나가시려고? 어차피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예. 여행으로 예. 갔다 오셔도 되잖아요.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미세먼지가 한 10월서부터 한 4월까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 겨울에 노인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여러 가지 혈관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돌아가셔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북유럽 뭐 이런 사람들은 은퇴해가지고 나오는 연금 자체가 이제 크기 때문에 한 300, 4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이 한 100만 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 정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 갖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따뜻한 나라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퇴 생활 하면서 거기 병원 같은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휴양지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요양원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버타운 같은 데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버타운 제일 좋은 데가 이제 건대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거기가 한 보증금이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500 정도를 내요. 근데 이제 거기 뭐 24시간 뭐 이제 간호사 그다음에 뭐 의사 다 있고 대학 병원하고 거의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건대하고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좋은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거기 들어온 게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한 선택이다 이러는데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뭐 카톨릭 병원하고 연계된 뭐 이런 인천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좀 싸더라고요. 보증금이 한 2억인가 이 정도 되고 한 달에 200 정도 내면은 거기도 24시간 풀케어 서비스 32평 뭐 이런 데서 서비스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거동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데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외에서 좀 있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부동산 갖고는 힘들다. 부동산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강남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지방의 수협이나 이런 데서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때 한번 샀다 팔았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뭐 굳이 억지로 살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기회가 오지 않으면. 그냥 무주택자도 괜찮다. 그죠. 근데 내가 집을 사고 뭐 거의 대출금 갚고 그러다 다마신 도시처럼 되고 그러면 그 내가 그 이자 내고 갚는데 평생을 써야 되니까 힘들게 사는 거죠. 사는 게. 그리고 그게 30대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가 된다면 그러니까 30대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4,200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이제 평균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한 400 좀 안 되게 버는 셈인데 거기서 딱 한 반 정도는 생활비 써요. 그리고 이제 반 정도 200만 원 정도는 210만 원 정도는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가 지나면 2억을 모으겠죠. 2억에 대해서 25%씩 이제 큰다면 얼마가 됩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면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7, 28 정도에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면 30대 한 후반 정도 되면 37, 38 정도면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반으로 줄어요. 왜냐? 그때 복리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 주식에다. 그냥 2천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복리로 가게 되면 5년으로 줍니다. 원금이 그냥 2천만 원씩 매년 단리로 하면은 10년이 걸리는데 2억을 모으는데 이게 복리로 25%씩 간다면 그게 한 5년 정도로 줄면 바로 2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30 한 초반 이 정도면은 내가 한 2억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돈 갖고 해외 나가서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오른 걸로 받아서 그걸 이제 생활비로 쓰는 거죠. 그럼 한 150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럼 2천만 원 안쪽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솔직히 미쳤다고 예, 40대까지 뼈 빠지게 막 일하고 뭐 그 사회적 성공 뭐 이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약간 파이어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20대 후반서부터 시작해도 30대 초반이면 끝난다. 2억을 모으는 거는 2억 모은 다음에 그 돈 갖고 해외에서 1등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복리로 25%씩만 받으면 5천만 원씩 벌기 때문에 그 또 남는 돈은 또 1등 주식에 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다시 10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또 10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국 환율이 요즘 계속해서 오르는데 환율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97년도에 한 7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1,4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25년 만에 거의 2배가 뛴 거죠. 7이 14 됐으니까.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1,200원이었는데 갑자기 1,4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만 한 10% 이상이 오른 건데 그게 최근 일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더 빨라질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터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터키처럼 되면 환율이 10배도 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망하면. 그거야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망하거나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복지 예산으로 쓴다거나 뭐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게 가속화될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이제 달러에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려면 중국이 나오는 돈줄이 뭐냐라고 봤을 때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미국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미국의 GDP를 앞서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수출하는 게 주로 뭐냐? 얘네들 서비스 수출은 못 하잖아요. 사람 와가지고 뭐 서비스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네. 영어도 잘 못하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조업 이런 건데. 상품. 네. 예. 근데 싼 거 수출하는 거 상관없어요. 뭐 알리테무 뭐 이런 데서 저도 이제 테무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고무 같은 거 네. 그거 진짜 한 개에 1,000원씩 해가지고 6개 사고 배송비까지 하면 한 10,000원에 샀는데 테무에서 보니까 그게 10개에 1,600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60개씩 사고 그랬어요. 그래도 10,000원에 60개. 근데 한국에서는 6개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싼 것들 그런 것들은 돈은 얼마 안 되거든. 그러면 지금 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 물가 낮추는 효과가 있어.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바라지 않는 거는 중국이 이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기술들을 슈퍼컴퓨터 아니면 양자 컴퓨터 무슨 아니면 반도체 기술 이런 거 따라오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잘하는 나라를 키워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제조업, 그러니까 와르바시나 만들고 그다음에 배낭이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중국이 하라 이거지. 대신에 나머지는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고 트럼프가 되면 관세를 때릴 거예요. 뭐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에다가. 그리고 그거는 한국이나 일본에도 이제 오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원가는 비싸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베네핏을 주려면 중국보다도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베네핏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공장이나 일본 공장에서 만들어도 중국 제품하고 이제 경쟁력이 되니까 중국 전기차에도 관세를 때려버리고 일본의 환율을 올려버리면 비슷하게 되면서 일본 전기차가 들어오면은 초기 시장에 미국 시장을 못 잡아버리면 중국 전기차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싼 물건들 뭐 전기요, 전기 자석 뭐 이런 거 수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첨단 기술로 돈을 못 벌게 해버리면 얘네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중국이 그냥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한국의 환율이나 일본의 환율이 올라가는 지금 요즘에 보면 일본의 뭐 달러 N 환율이 157N까지 가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900원 하다 요즘에 800원대로 떨어져 850원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는 게 미국의 전략적인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달러에다 투자를 해야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계속 버는 건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수출 기업은 돈을 벌어요.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근데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비싸지니까. 네. 원화가 그렇게 되면 여행이나 제대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가는 거지. 일본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근데 대신에 원화 환율도 오른다. 달러 원 환율도 오르니까 한국에다 투자를 하면 그 환율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차라리 그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그만큼 지금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터키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달러 원 환율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억을 모으는 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분양권을 하기도 하고 네. 재개발을 하기도 하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도 네.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작가님은 이렇게 세계 1등주에 딱 꽂히신 이유가 뭐세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예,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직관적인 투자가 있고 객관적 사실에 의한 투자가 있어요. 직관적 투자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추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를 내가 사요. 그런 다음에 전기차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전기차 세상이 오고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죠. 뭐 인공지능 세상이 온다. 그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하든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직관에 의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해요? 안 오면 망하는 거죠. 네. 네, 내 인생은 끝나는 거죠.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어요. 네. 근데 그게 2012년인가? 뭐 그때가 21만 원인가 찍었어요. 근데 현재 얼마냐? 1,700원인가 그렇습니다. 폭락을 했죠. 네,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기차 세상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네, 폭망한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기가 올지 안 올지 내가 모르니까 확신을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 뭐 절 가가지고 뭐 이제 지성 드리고 뭐 이런 거죠. 뭐 정원수 떠놓고. 그러니까 거의 뭐 종교 수준으로 가지 않는 한 다행히 그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돈을 벌겠지. 네. 근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은 전체적인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했다.
왜 우상향했냐? S&P 500 같은 경우는 500개 기업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S&P라는 회사에서 스탠다드 &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아주 똑똑한 브레인들이. 그래서 넣었다 뺐다를 하니까 내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수를 사면 결국은 오르게 돼 있어요. 2008년처럼 한번 떨어지긴 해도 결국은 오른다 이거죠. 근데 걔네들이 수익률이 얼마 안 돼요. 걔네들이 1년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1%. 한참 유행했었죠. ETF. 근데 1등 주식은 그거보다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25% 정도 된다라는 거죠. 복리로. 그러니까 10%보다 25%가 낮죠. 그런데다가 1등 주식은 딱 이제 S&P 500보다 나쁜 거는 뭐냐면 이제 갈아타야 된다는 게 있어요. 1등이 2등으로 바뀌면 갈아타는 건데 그것도 지수랑 똑같습니다. 1등 같은 경우도. 보면 얘네들이 안 좋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애플도 요번에 이제 인공지능 같은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딱 바뀔 때가 기가 막히게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보면은 한 10% 이상 떨어졌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한 10% 이상 올랐는데 보면 한 2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거를 시장이 기가 막히게 알고 이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순위를. 그러니까 내가 무지성으로 투자를 해도 1등만 바뀔 때 갈아타기만 해도 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벌어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건 알아서 시장이 바꿔줍니다.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시장의 머리를 빌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쥐어 짜는 거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도 안 돼요. 어차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시장 상황을 어떻게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고 있다가 확 빠지면 또 이제 뭐 심장이 이제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떨어질 때 팔고 또 올라가면 또 이거 또 분전 생각나서 사고 이러니까 계좌가 녹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1등주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확실하니까 저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난데 지수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1등주에 투자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복리로 얻을 수 있다.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야, 종목 하나에 어떻게 몰빵을 하냐. 너무 리스크가 있잖냐. 하루아침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망하면 이제 2등하고 바뀌죠. 망할 것 같으면. 그게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얘네들이 하루에 뭐 10%씩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10% 빠졌죠. 메타도 15% 빠지다 10% 빠졌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1등 주식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1등 주식이나 이런 데는 이 연기금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데서 이제 지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1등주 비중이 있거든요. 그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2.5%, 3% 정도까지 빠져도 하루에 10%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이런 1등주가 아닌 경우는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비중을 못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이나 대비가 되는 거고 만약에 10%가 빠진다 하더라도 2등가 바뀌니까 그때는 또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기준 추가 매수라고 하죠. 뭐 지금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팔고 뭐 사고 이 기준은 어떻게 좀 잡으세요?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2.5% 정도 잡고 잡주식 그러니까 1등주 외에는 저는 이제 잡주식이라고 보는데 걔네들은 한 5% 정도 잡아요. 제 동생이 한 2년 전에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하고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줬죠. 그때가 한 4만 불 정도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됐을 텐데 그게 한 6만 불까지 갔었잖아요. 현재 다시 6만 3천 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7만 불 넘었었고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를 계속해서 갖고 가면 그러면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10배나 100배가 올라야 된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10배, 100배가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개수를 늘리는 게 뭐냐면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씩 팔게 되면 그러면 언제 다시 사냐라고 했을 때는 다시 바닥에서 10%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사라. 그러니까 엑셀표로 만들기 쉽잖아요. 만약에 4만 불이라 쳤을 때는 2만 불이 됐을 때는 0%가 되죠. 왜냐하면 난 5% 떨어질 때마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추적을 쭉 해봤었는데 그때 한 15,000불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10% 올라간 게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V자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15,000불까지 내리 빠진 거예요. 계속 5%씩 뭐 7%씩 또 빠지고 또 2.5% 올랐다가 또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 방식대로 했다면 비트코인이 2만 불까지 갔을 때는 이미 나는 손을 다 털고 나는 이제 현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감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6만 불 올라왔을 때 그때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엑셀표를 만들어 놓으면 10% 올랐을 때 그러니까 한 2만 불 정도 됐을 때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V자 반등 없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얘는 다 털고 현찰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2만 불에 올인을 했다면 지금 6만 불이면 3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보면 그렇게 빠짐이 없이 계속해서 쭉 올라갔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은데 아무리 엑셀표가 있어도 그 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3배 정도가 이제 뛰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났겠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빠져서 아까 삼부토건처럼 12만 원인가 21만 원인가 찍었다가
주가가 1,700원까지 빠지면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1등 주식이나 지수는 그게 없죠. 왜냐면 1등은 떨어지면 2등하고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2등하고 바꿔도 갈아타면 되는 거죠. 1등은 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비트코인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테슬라도 마찬가지. 26,000불 찍었다가 지금 뭐 140불 찍었다가 다시 한 160불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믿음으로 갈 게 아니라 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근데 이제 테슬라는 V자 반등을 몇 번씩 하면서 이제 140불까지 빠진 경우라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저기는 안 하겠지만 얘네들도 현재는 굉장히 힘들게 이제 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면 나는 이제 주식 수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긴 한데 대신에 그 믿음은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왜냐면 그게 이제 더 빠지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1등 주식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수나 이런 거는. 자기 1등주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2등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악재. 바뀌면 그냥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고요. 바뀌면 50대 50으로 갈아탑니다. 반반. 네, 반반. 그리고부터 다시 10% 이상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1등을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1등 교체 시점이 몇 번이 있었는데 2018년인가 그때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이제 동시에 1등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33%씩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같이 갖고 가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가 10% 이상 빠지면 걔는 하나 버리고 1, 2등하고 이제 50대 50으로 갖고 가다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크게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디테일보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디테일을 보면 압니까?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툭 치면 테슬라의 산업 구조와 야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이 아니야 단순히 하면서 쫙 그 기업에 대한 역사와 스페이스 X나 뭐 이런 거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주가에 그 반영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이제 뭐 정보를 알고 샀다.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라 한 발 늦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때 팔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왜 팔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참 막 진짜 뭐 한 재작년 같은 경우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빠졌는데 그렇게 빠지면 그 주식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야 되는데 줍줍을 해야 된다고. 근데 떨어질 때 팔았어야지 내가 현금이 있어서 줍줍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상 못 팔아요.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다가 50% 빠지고 30%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100%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줍줍을 해요? 못 하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원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5% 떨어질 때 10%씩 팔았다. 그러면 50% 빠지면 나는 주식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현금을 갖고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때 뭐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올인해야 됩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코로나 때 제가 진짜 눈으로 보면서 두드려 맞더라고요. 못 팔아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매뉴얼 표대로 엑셀 표대로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팔게 되면 그리고 이게 V자 반등을 안 하면 다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루에 막 10%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떨어져서 10%하고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 떨어졌을 때는 거의 10% 이상이 올라가야지 원금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모수 자체가 자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이었다가 50%가 빠졌어요. 50이죠. 다시 100이 올라가면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빠졌다 다시 50%가 올라오면 100에서 50이 됐다가 75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100이 왔을 때 내가 다시 올인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다시 이제 50%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숫자대로 철저하게 그냥 내가 손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장주, 가치주, 뭐 나이가 있으면 좀 배당주를 좀 더 포트를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주는 이제 성장이 끝나면 배당을 하는 거예요. 성장이 끝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 줘봐야 뭐 한 3%, 뭐 5%, 막 10%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10% 주는 데는 진짜로 한 10%가 빠져요, 1년에. 3% 주는 데는 3%가 빠지고 3% 이상이 빠져요. 막 5%. 그러니까 지가 지 돈 갖고 배당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 내고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당주를 살 필요가 없어요. 배당주 투자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배당을 또 안 줘. 그 실적이 안 주면 3M 같은 데는 갑자기 또 배당을 안 주거든요. 배당이 안 주면 그때는 또 주가가 더 빠져.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는 성장주다. 그 요즘 같은 고금리에는 배당주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모멘텀주하고 이제 가치주 이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모멘텀주는 인공지능
주식이라고 보면 되고, 가치주는 인공지능 주식 외에는 다 가치주로 바뀌었어요. 뭐 전기차도 지금 가치주예요. 성장을 그만큼 안 하니까. 애플도 가치주고. 네. 그러면 이 가치주들은 금리가 내려와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주식들, 그러니까 모멘텀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월가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이게 금리를 내리는 순간 이제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자. 많이 오른 엔비디아 좀 팔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행주라든가 아니 건설주라든가 이런 거 이제 떨어지면, 금리 떨어지면 이제 수혜를 받을 종목이잖아요. 그걸 사자라고 이제 했었는데, 미국의 이제 소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금리가 떨어질 일이 없어. 예, 그냥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또 금리를 또 안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치주들은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연말까지는. 그냥 쉬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져.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계속 쉬는 중이고, 오히려 지금 내가 배당 3% 받는데 막 5%, 10%씩 떨어져요. 그럼 나는 이제 손해를 본 거죠. 언제 올라가? 근데 이제 성장주는 지금 그 와중에서도 보면 성장주에서 요즘에가 약간 좀 변곡점이 온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주식에서도. 네. 얼마 전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가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루에 10% 빠졌죠. 근데 인공지능 주식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경우 올랐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 가까이 올랐고, 구글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올랐는데, 걔네들 차이가 뭐냐라고 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뭐가 안 좋았냐면 엄청나게 인공지능에다 돈을 쏟아부어요. 쏟아붓는데 돈을 벌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은, 구글은 돈을 쏟아붓는데 얘네들이 클라우드 실적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얘네들이 세계 1등이 되겠구나. 그리고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뭐 지금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정도가 이제 인공지능을 하겠지만, 이제는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일반 인공지능이 되면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로봇, 가정용 청소 로봇,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이 모델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 산업 전반에 이 미칠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이 확장이 일어날 때 그때 주가가 무지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게 이 모멘텀주, 인공지능 주식밖에 없어요. 얼마 전까지 이제 전기차였죠, 그게. 네. 그런 식이 됐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만 올라갔다면 이 전기차 초기 시장도 보면 뭐 테슬라는 당연히 올라가고, 뭐 리비안, 루시드 뭐 이런 애들도 개나 소나 다 올라가고, 맞아. 그리고 중국 전기차 주식까지도 뭐 비아디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막 치킨 게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재편이 되고 이제 망해 나가는 뭐 피스커나 이런 데는 막 빠지고 망해 나가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느린 시작 단계가 있어요. 그게 한 10% 정도 되는, 시장 점유율 10% 정도 됐을 때는 그때는 느린 시작 단계인데, 그때는 개나 소나 다 오릅니다. 예,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10%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90%까지 아주 급격하게 빠른 가속 단계가 와요. 느린 시작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주가가 오히려 치킨 게임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성숙 단계로 가요.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성숙 단계로 가는데, 그때는 이제 한 3개나 한 5개 정도로 재편이 되는데, 갑자기 올라갈 때 그때가 뭐 현재 이제 쿠팡처럼 엄청난 돈을 쓰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그런 시절이 되는데, 쿠팡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시기가 벌써 도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돈을 못 벌었으면 1등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주가가 빠지면 이제 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인공지능 주식이 그 자리를 메우면서 올라오겠죠. 그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다 판단하는 거죠.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인공지능 주식이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은 진짜 좀 그 시장이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게 딱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에. 예. 우리나라 주식은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예. 미국 주식은 딱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그때 확 올라가죠. 그만큼 뭐 SEC에서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비밀 유지가 잘 될 수도 있고. 걔네는 이제 뭐 증권 범죄나 이런 걸 막 100년씩 때려버리니까. 예. 한국은 뭐 그런 거 없죠. 판사가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주식에다. 그 정도 이제 증권 범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집행유예도 많이 나오고, 그 형량도 낮고, 그러니까 100억대를 벌어도 몇 년 살고 나오면 이제 땡이니까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주식이잖아요. 네. 예. 근데 성장 엔진이나 이런 걸 따져봐도 좀 허접하다. 예. 왜냐면 삼성전자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는 전 재산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지. 아, 그렇죠. 예. 아니, 걔를 못 믿으면 어딜 믿어요.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믿을 가능성이 크다. 예.
강남 아파트 해봐야 어차피 우리나라 월급쟁이들 아니면 뭐 자산가들 주로 이제 월급쟁이들이 많이 살죠. 강남 아파트는. 아주 진짜 부자들은 뭐 한남 더일이나 뭐 이런 그런 데 살고 있지만 뭐 그 사람들도 뭐 어차피 사업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 정도 갖고 믿지는 않고 거기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한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보다도 미국을 믿는 게 훨씬 더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려 나갈 때는 미국 주식이 최고다. 거기서도 그냥 1등 주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마음도 편하고 쉽게 하실 수 있다. 코인은 안 하십니까? 코인은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십니까? 또 그것도 또 의외네요.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보장 자체가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아니 비트코인이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6만 불까지 갔다가 진짜로 뭐 한 그때 300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그게 뭐 공인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단타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주식은 지금 ETF가 이제 한국에서도 사고 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총 자산의 이제 한 1% 정도씩 그래서 한 주식당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 투자했을 때도 V자 반등 했을 때 그때 사는데 메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 400불 넘었지만 그게 한번 그 메타에다 올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 100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V자 반등 했을 때가 한 140불인가 그랬어요. 그때 확 들어갔어요. 1% 들어갔다가 그게 한 200불 갔는데 그게 다시 한 5%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타로 칠 수는 있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빠졌다가 저는 한 10% 위에다 또 걸어 놓습니다.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사요. 그래서 400불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몇 번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죠. 걔네들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좀 이제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국장에서 하는 그 단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국장은 힘들죠. 그리고 걔네들은 계속 최고점 올려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 힘 자체가 거의 없어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죠. 맞습니다. 빠졌다가 꺾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투자를 하는데 꺾이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거의 없다. 지금 보면은 뭐 구글, 뭐 아마존, 메타 그런 주식들만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주식들만 그렇게 올라가고 나머지 진짜 잡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더라고요.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세요? 세계 1등주 몇 프로? 세계 1등주 거의 지금 현재는 이제 100%인데 거기서 요즘에는 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그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0% 정도. 두 번 팔았네. 그리고 요즘은 숏도 쳐요. 그래서 지금은 숏이 20% 그리고 이제 1등주 이제 80%. 숏은 개별 종목 숏을 칩니다. 그래서 MSFD라고 있어요. 그 숏을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질 때 엄청 이득입니다. 이건 약간 응용 버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매뉴얼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지금 매뉴얼 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0%가 빠져도 예를 들어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판다. 그러면은 25%가 빠지면 이제 나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12.5% 정도가 손해예요. 빠졌을 때 10%씩 팔았으니까. 2.5% 떨어졌을 때 10%씩 팔았으니까. 근데 쇼까지 같이 치잖아요. 그 6.5% 정도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비율은 1등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근데 그렇게 되면 한 1% 정도 손해가 나요. 총 자산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보험용으로 내가 30% 한 방에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6.5% 지키면서 하는 게 낫고 그때 지킨 자산으로 그때 이제 왕창 들어가면 주식수는 크게 늘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딱 들었을 때는 1등주 몰빵이지만 사실 이 내역을 보면 굉장히 이게 보수적인. 그렇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실거주 주택은 가지고 하세요? 아니면은? 투자해놓은 주택은 있고요. 주택은 있고 실거주는 안 하고 있고. 진짜요? 저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진짜 투자자다. 나 5천만 원밖에 없다. 지금 다 물려있고 역전세 토해내느라고 돈이 없거든요. 5천만 원밖에 없다. 1억밖에 없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1등주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0년이면 5억 되고 20년이면 이제 50억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그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뭐 강남 아파트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방법 그 정도가 됐을 때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그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6년도인가 그때 14억을 찍었어요. 근데 2009년도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뭐 한 8억 2천인가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30%가 빠지면서 그러면서 2021년도 최대 많이 올랐을 때가 25억이에요. 14억에서 10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15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2007년도 6년도 정도였으니까 그게 한 15년 정도가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한 10억 정도가 올랐는데 근데 실제로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치면 그게 5%만 따져도 이게 10년이면 5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한 5억 정도는 날라간 거예요, 10년에. 그리고선 한 15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7억 5천이 날라간 거예요, 이자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있다고 친다면. 네. 실제로 돈 번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 까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법인으로 안 하면 까주지도 않아. 이자를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 번 것도 아니야. 근데 작년에 빠질 때 한 18억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요즘 회복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네. 그럼 14억에서 이제 18억까지 4억밖에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돈 번 게 아니라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디 한남더위니 그런 거 못 사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네.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오르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강남에서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나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고 쳤을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빠졌을 때 아까 90% 대출 받고 월세 이제 보증금 1억 넣고 해가지고 이제 올랐을 때 내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거고. 그냥 아파트를 사가지고 꾸준히 갖고 있으면 돈을 못 번다 이거죠. 네, 이자 내느라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큰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전세 놓으면 되지 않냐. 전세 뭐 한 4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10억이 들어갔는데. 네. 네. 그러면은 그 돈을 갖고 내가 그동안 못 번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갖고 뭐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그랬으면 더 난데 거기다 집어넣고 그동안의 기회비용은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못 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면 S&P 500이 해봐야 1년에 10.1%. 그냥 계산하면 나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주니까. 근데 지수를 이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건 진짜 잘 들어갔어야지. 엔비디아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 사람들이 못 버텨요.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네. 아니 이런 뭐 인공지능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그때 한 75% 빠질 때도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못 버티고 이제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뭐 한 10배 올라가 있고 뭐 이러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거 보면은 아, 그렇게 올랐구나. 그리고 그렇게 오른다는 거를 했어도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한 내 자산에 100%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10% 정도 들어가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게 뭐 10배 올라가 봐야 내가 1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번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산 투자를 해버리면 내가 찍은 종목 자체가 오르질 않아요. 오히려 손해 안 보면 다행이야. 그럼 그게 마이너스 나고 엔비디아가 10배가 올랐어도 거의 돈을 못 번다니까요. 부자가 못 됩니다. 몰빵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10배가 올라가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증명이 된 게 없어요. 다른 종목들은. 그리고 분산 투자 하라고 그러잖아요. 분산 투자하면 진짜 개미들은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도 10개 종목을 찍으면 그중에 3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개나 3개는 완전히 폭망하고 그 다음에 한 5개는 거의 보통이래요. 예, 똔똔. 근데 그 사람도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가 이거 10개를 찍었는데 3개밖에 못 올린다고. 10개 찍어서 10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개미들은 오죽하겠냐고. 1개 정도는 올라가고 나머지 9개는 그냥 똔똔 아니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 그러면 손해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엄청 손해예요. 그냥 부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하나의 몰빵을 해서 얘가 진짜 25%씩 매년 복리로 커야 그제서야 부자가 되는 거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작가님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돈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으면 남들의 시간과 노력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많을수록 내 시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돈이 없을수록 내 시간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을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제 돈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투자를 해야지 이 시간도 많아지고 이 돈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직원을 왜 고용하냐? 그 직원의 시간을 뺏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노력과 열정 이런 것들을 뺏어서 회사에다 갈아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적당한 임금을 주고 항상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제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만큼의 시간을 자기가 뭐 어차피 24시간 똑같으니까 근데 자기가 일하는 시간 자체를 많이 빠지니까 그 시간에 자기가 뭐 레저나 아니면 자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래 사는 게 그만큼의 시간을 빼서 자기가 건강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건 뭘 하건 저는 이제 아침에도 운동을 한 2시간 반씩 하는데 뭐 하세요? 아침에 뭐 계단 올라가기 이제 하는데 단책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 집이 한 14층 되는데 10번 정도 올라가요. 한 4km 정도 걷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걸으면은 전에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요즘 한 2시간 정도로 줄었고 그 다음에 건강이 많이 좋아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저는 한 5시서부터 한 7시 반 정도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막 이제 경기도에 산다. 그럼 서울까지 출근하는데 지옥철에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건강 관리할 시간에 나는 거기서 굉장히 힘들게 가는 거고. 그리고 회사 가서 뭐 운동할 시간이 있으니까 뭐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는 7시 퇴근하면 또 빨리 퇴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걸려서 온다.
퇴근이 더 길어요, 보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는 급행들이 많고 막 이제 이러니까 딱딱 한 2시간 정도에 출근해도 퇴근할 때는 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 9시 막 이러면은 막 녹초가 돼가지고 운동도 못 하죠. 그래서 계속 몸은 망가지는 거야. 거기다 회식하고 뭐하고 그러면 계속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고 그러면 배는 더 나오고 그냥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내가 1등주에 투자해서 25%의 복리로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를 늘 수가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 경제적 자유를 아까 2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억까지도 아주 최소한의 비용이고 한국에 살려면 10억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경제적 자유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25%의 복리로 간다라고 쳤을 때는 10억이면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이면 한 달에 2,500만 원을 써도 2,500만 원 아니야 2,2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그래야지 2억 5천을 다 쓰게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만 쓴다? 그러면 그 돈을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또 1등주에다 투자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얼마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10억이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에서 상위 1%입니다. 1%.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저는 부동산을 그냥 집거지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대출이 9억 있고 뭐 8억 있고 거기다 세입자 집어넣고 보증금. 그 내가 그 이자 갚고 원리금 갚는데 거의 모든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갚느라고 내 시간은 없다니까. 회사에서 갈아 넣어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게 언제 올라갈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도 부동산 부자들 보면 되게 힘들게 사나요. 부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주식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그걸 쪼개서 팔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팔아도 그래도 1억 2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억 5천을 벌면 1억 2천 빠져도 내가 한 1억 얼마 또 남아요. 1억 3천 정도는 또 남기 때문에 10억까지만 빨리 만들어 놓으면 괜찮다. 그리고 그게 꼭 안 된다 하더라도 뭐 4,200만 원의 월급을 꾸준히 받는다. 그래도 27세 정도에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는 32세 정도면 2억 정도 마련해서 뭐 당연히 그게 이제 결혼하면 좀 힘들죠. 그때 이제 해외로 뜨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 여행 유튜브 같은 거 찍으면 되잖아. 뭐 발리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나 뭐 모히또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네. 그러면서 그 해변에서 뭐 찍으면서 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아까 네. 그 베트남 유튜버처럼 한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충분히 베트남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국의 힘든 생활에 잊지 마시고 내가 왜 태어났나 지구에 온 이유가 내가 온갖 이 모든 열정과 이런 걸 갈아 넣어서 그래서 내가 회사에다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60 넘어가지고 또 폐지 죽고 뭐 하면서 한 70대까지 일한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노인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냐. 택시 운전도 많이 하고 폐지도 죽고 뭐 이런 선진국인데 외국은 이게 연금제도가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그렇게 나를 여유롭게 만들어주질 못한다.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를 많이 누리시는 게 이게 만약에 동남아에도 내가 30만 원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럼 못하죠. 1년 해봐야 뭐 300 얼마밖에 못 버는데 한국에서는 동남아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일을 한 다음에 한 10년 벌어가지고 거기서 건물 사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 이거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미디어나 SNS나 이런 데서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유튜브 보면 진짜 경제적 자유 이루었다는 사람들 부자들이라는 사람들 인터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장님, 회장님들 그런 걸 또 보면서 또 좀 약간 더 악착같이 막 이렇게 더 하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비교하는 게 문제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순간 나보다 부자를 보면 이제 비참해지고 나보다 이제 가난한 사람 보면 이제 거만해지고 막 이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없이 비교를 하다가 뭐 학력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힘도 그렇고 뭐 모든 재능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강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이나 아니면은 뭐 재산을 키워가다가 인생이 다 말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뭐 들은 얘기인데 뭐 한 100억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억을 모은 다음에 1000억대 부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1000억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제 1000억대 부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점심도 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2-3명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야, 그 시간에 그냥 네 가족들하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여행하면서 살아. 왜 1000억을 벌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주식으로 한국에서 이제 단타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100억을 번 거거든요. 자기가 한 20년을 해가지고 그렇게 100억을 벌었는데 20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삭제가 됐다. 왜 삭제가 됐냐? 아침 9시부터 3시 반 장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또 주식을 또 이제 해가지고 복귀하고 오늘 판 거, 그 다음에 내일 팔 거, 그 다음에 뭐 살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20년 이상을 모니터만 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나마 성공을 해서 100억을 번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 휴일도 없이 계속 그 주식만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나이가 벌써 한 60대가 넘어간
그 60대 성공을 한 거지. 한 40대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40대서부터 60대면은 어떻게 보면 꽃 같은 나이거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이제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주식을 하느라 시간을 다 버린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없는 거야, 내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그 골프 모임이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밥을 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왕따를 당했어. 왜 왕따를 당했냐? 한국은 밥을 사면 안 되거든. 밥을 사면 밥은 이제 어느 때 사야 되냐면 자기가 한턱 쏠 때 사는 겁니다.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뭐 대학교 입학을 하거나 예, 뭐 요런 때 사는 거지 매번 밥을 사잖아요. 그럼 딴 사람이 내가 그지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도 골프 모임이나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밥을 사면 지가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만 떠드니까 이 사람이 뭐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40대서부터 거의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들어줄만 하지. 근데 계속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가 밥 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왕따 시켜서 다른 모임을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벌고 그 다음에는 뭐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 보면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게 다다기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늙어요.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당히 벌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즐기는 게 제일 낫다. 그게 이제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좀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요즘에는 뭐 책 읽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제 시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책 만나면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딱 이제 그 정도.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노력을 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아니면은 좀 더 많이 알았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어제보다 나은 나만 비교를 하면 매일 발전을 하는 거죠. 저도 어저께 친구들 좀 만났는데 예전에 한 30년 전 친구예요. 근데 걔네들 아직도 그냥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뭐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 있고 뭐 그다음에 안정적인 공사 뭐 있고 뭐 목사 한 명 있고 그런데 걔는 얘기하는 게 30년 전 생각에 있는 애들이 많은데 저는 좀 약간 그 거칠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벤처기업도 다니고 그다음에 건설회사도 좀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투자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걔네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뭐 한 60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연금 정도야 나오겠지만 뭐 죽을 때까지 또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근데 저는 이미 뭐 경제적 자유는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걔네들하고는 이제 다른 삶이 되겠죠. 투자자다 보니까 반짝이는 아이디어, 통찰 이런 건 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아는 게 많아야 되고요. 뭐 새로운 이제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뉴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운동을 하는 와중에 많이 걸으면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이제 뇌하고 이제 다리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산책을 하면 칸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같은 시간에 산책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통찰은 거기서 생깁니다. 일단은 많이 읽고 알아야 이제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그게 들어오는 거고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게 계속해서 다른 책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났는데 왜 그런지 사실을 몰랐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까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또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외워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제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실들 나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걸으면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부터 다주택자분들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물린 분들 수익 난 분들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일단은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주택 다 파세요. 주택 다 파시고 좋은 시절 오시면 주택 다 파시고 1가구 1주택자만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낫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접으시고 주식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잡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미국 주식에서도 세계 1등주 투자를 하시면 제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순간의 선택이 뭐 예전에 뭐 이런 카피도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영원합니다. 잡주 한번 투자하면 계속 잡주만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예전에 그 어떤 그 부동산 투자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뭐 진짜 경매서부터 모르는 게 없어. 뭐 법정지상권 뭐 별 짓을 다 하면서 막 지방 가서 아파트도 많이 사고 뭐 진짜 엄청 열정적인 분이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 뭐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렇대. 남편 잘 만나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산 거야. 그리고 주부래요. 아무것도 안 했대. 강남 아파트가 오른 게 자기가 한 10년 동안 진짜 개고생을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한 거보다 그게 더 많이 올랐다. 거기다가 양도세도 면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현타가 오지. 예, 자기 딸 아파트 명의하고 자기 명의해가지고 그때 2012년도에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샀더라고. 예. 근데 언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제일 좋은 주식,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강남 아파트는 돈이 없어도 못 사잖아요. 솔직히 서민들은. 사고 싶은 거하고 살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세계 1등주는 한 주당 가격이 60만 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400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싸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다. 강남 아파트는 힘들어도.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진짜로 대출 나오고 그다음에 그 90%까지 땡기고 세입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뭐 종부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세계 1등주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그때 떨어질 때를 잘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시면 충분히 떨어질 때도 잘 버티실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이제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산을 불리면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아직 투자할 때는 아니니까 주택은 뭐 다주택자다. 그러면 시절 좋으실 때 다 파셔야 돼요. 뭐 주택이건 오피스텔이건 상가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파시고 1등 주식으로 넘어오시는 게 낫다.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다 못했던 얘기들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좀 더 이게 느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설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도 이제 1등주를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저 그거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뭐 인생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꼭 돈만이 아니라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미국장을 한 4, 5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장만 조금 깔짝깔짝 반도체에 물려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책을 보고 다시 한번 또 금투세 얘기 나오니까 또 마음이 딸랑딸랑 하더라고요. 또 이거 국장 이거 이놈의 국장 버려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은 못할 거예요. 한 2년 유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또 미국 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영상 설명란에 제가 책 링크 작가님 카페와 유튜브 링크까지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링크가 또 하나 있는데 조던777.com이라고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매뉴얼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강의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카페나 유튜브 말고 조던777.com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게 이제 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